있습니다. 최근에 청년수당 관련된 정책을 또 발표를 했죠. 대규모로 좀 확대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선심성, 이른바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얘기 비롯해가지고 서울시 관련 현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원래 이런 시간이 아니죠, 시장님한테는? 예, 보통 제가 이 정도 나오죠. 예. 조차 모임이 많으니까. 예. 오늘은 저희 청년복지 정책부터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갖고 사설을 많이 못 하겠네요. 본론으로 시간 좀 많이 좀 내주십시오. 이게 지금 청년들에게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있고 이번에 또 월세도 또 보조하겠다 이렇잖아요. 예. 이러면은 대략 서울시 청년 중에 몇 명 정도, 그리고 들어가는 돈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거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청년 수당은 사실 원하는 사람한테는 대부분 다 주겠다. 아하. 이런 원칙입니다. 물론 취업했다거나 또는 군에 가 있거나 또 저희들이 그래도 요건이 좀 있거든요. 부자한테는 소득 좀 주기가 그렇잖아요. 이런 걸 제외하고 이걸 원하는, 그러니까 구직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 중에 한 10만 명 정도, 원하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3년에 걸쳐서 다 주겠다. 한 달에 50만 원? 그렇죠. 그리고 6개월. 1년에 6개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직자가 서울시에 구직을 원하는 청년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전체 저희들 청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번 추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서울에서 거주하는 만 19세, 34세 청년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229만 명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이미 취업한 사람이 있잖아요. 대학생, 군 입대자, 그다음에 소득 상위 25%, 그다음에 졸업 후 2년 이내에 미취업 청년은 뺍니다. 왜냐하면 2년 정도 이후에 워낙 취업을 못한 상태로 오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하고 원하는 사람은 한 10만 명 될 거라고 저희들이 추산을 한 겁니다. 추산을 하신 거고 10만 명.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소요가 대략 예상하기로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두 개 다 이렇게 나눠서 월세까지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청년 수당은 50만 원씩 10만 명 6개월. 그다음에 청년 월세 지원은 월 20만 원씩. 이게 한 4,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월세가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집에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4, 50만 원도 손바닥만한 집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른바 지하나 옥탑방이나 고시원은 약간 또 벗어난.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20만 원씩, 월 20만 원씩 10개월. 그래서 3년간 총 4만 5천 명.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4만 5천 명. 네. 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여기 해당되는 청년들은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들을 만한 뉴스긴 한데, 다른 지역에, 이게 전국방송이거든요. 서울시 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약간 서울 사는 청년들만 저렇게 혜택을 보고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서울시장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대선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서울시가 이렇게 하면 전국이 따라옵니다. 청년 수당도 처음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저희들 이걸 못하게 막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앙정부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울시가 했던 정책은 그냥 이렇게 신청하면 몇백 대 1, 몇십 대 1이 돼가지고 혜택이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서울시 정책은 원하면 대부분 다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편 복지가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큰 범위에서 보면 기본소득이 하나일 수도 있죠. 근데 비판이 있습니다. 비판에 몇 가지가 지점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가, 이거 돈 주면은 제대로 쓰는 거 검증이 가능한 거냐. 이거 예컨대 그거잖아요. 술 마시고 이렇게 허투루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청년들이. 그거 검증 가능한가? 지금 청년들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예. 저희들이 이미 3년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7천 명한테 줘봤어요. 네. 그리고 초기에는 뭐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거 포퓰리즘이다. 또 그렇게 뭐 쓰는 거 어떻게 막냐. 네. 그랬는데 그런 사람 뭐 없었습니다. 아니, 뭐 극소수지만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갖고 이제 뭐 이 비판하기를 아니 모텔에서 쓴 비용이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저희들한테 가져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방에 가서 취업 시험 보느라고 지역에 가서 모텔에 잠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을 좀 제발 믿으라 이겁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모텔에서 잘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청년 수당은 일단 크게 보면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맞아 월 50만 원이 어찌 보면 작을 수도 있는데요. 네.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그 50만 원 벌려면 알바를 엄청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뭐 하다못해 운전면허증도 딸 수 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그 토크쇼를 해보니까 네. 세 사람이 나와서 정언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주최한 토크쇼. 네, 제가 거죠? 눈물겨웠습니다. 한 명은 일용 노동을 했는데 아버님이 편찮으시고 간호도 해야 되고 자기는 글 쓰는 걸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일용 노동하고 이러면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장해 주니까 책을 한 권 쓴 거예요. 그래요? 6개월 동안에. 아니 6개월 동안 모범 사례군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정말 정부가 있다는 걸 자기는 느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대학이나 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4년, 5년 동안 취업을 못한다고 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사회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절망감이 깊어지죠. 그런데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처음으로 이런 정부가 이런 내 옆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정신적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그걸 극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포퓰리즘이 아니라 저는 리얼리즘이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실제 그 상황이 되어보면 저는 이런 제도는 정말로 큰 어떤 이 공감되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판 지점이 또 한두 가지 더 있는데 하나는 이게 포퓰리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당장 이렇게 월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님 이게 끝나면 이게 없어지는 정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지적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청년들이 지금 다 절망과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저는요 이 청년 수당이나 월세 지원은 그야말로 고난의 강을 건너는 이런 청년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절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구조적인 개선책을 왜 그러면 정부나 국회에서는 안 내놓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서울시는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있고 또 이게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우리가 월세를 하는 건데 서울시는 청년 역세권 이런 그 개발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예컨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도 여러 구조들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하자면 이런 투 트랙으로 동시에 가야 되는 것이지 구조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이런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청년들에게 이런 의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좀 비판 지점 중에 하나가 세금 퍼주기.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근데 다른 중요한 부분들도 많을 텐데 왜 여기에만 대략 추산하면 뭐 한 4천억 된다 그러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만한 것이 되느냐라는 지적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금을 정말 어떻게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정부 예산을 한번 뜯어보자고요. 뭐 길 뚫고 지금도 다리 더 놓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예컨대
세종에서 서울까지 오는 이런 고속도로는 1조 거의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청년들에게 목마른 청년들에게 지금 이 감노수 같은 이걸 주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우리나라의 그 이른바 쪽지 예산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지역의 그 뭐 여러 가지 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하는 거 엄청나게 그 예산에 편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하드웨어 시대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현재 이런 중진국의 함정을 넘어서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1%대 떨어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겠어요? 저는 그 돈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결국 사람이 살아야 이 청년들이 살아야 이 사람들이 창업도 하고 뭔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오히려 돈을 이런 데 쓰라고 저는 세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잘 못 쓰고 있다는. 아니, 그 뭐 꼭 중앙정부라기보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알겠습니다. 서울시도 뭐 그렇게 사실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시장 된 다음에는 정말 매 눈으로 이걸 꼼꼼하게 정말 살펴서 하드웨어는 같은 SOC 사업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하더라도 뭔가 우리 시대에 맞는 거를 해야지. 지금 우리는 서울 같으면 이미 공공 그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데 그게 왜 자꾸 길을 뚫습니까? 지금 자동차는 이제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왜 공유 자동차 시스템도 도입했죠. 서울에 지금 지하철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버스도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그 시장 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이번 임기 끝나면은 더 이상 서울시장은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대선하실 거잖아요. 뭐, 아니 하고 싶어도 서울시장은 못 하죠. 근데 그러면 이런 정책들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정책들이 뭐 한 번에 다 없어질 우려 이거는 그 어떻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 수당 제도는요. 현재 99.4%가 만족하고 있고 이 중에 한 46%가 또 취업을 했습니다. 이게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청년들이 이제 이게 다 외톨이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서로 또래끼리 만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40%가 넘는 인원들이 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정책은 워낙 만족도가 높고 또 실제로 지금 이 정책은 경기도 뭐 대부분의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은 그걸 없애면 저항이 많아지는 거죠. 청취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김순애 님이 양육수당을 받는데 이건 뭐 그 정책하고는 좀 다른 정책이지만은 훗날 아이에게 짐이 될까 봐 염려가 된다. 지금 당장 좋긴 한데 이게 뭐 뒤에 후대에게 짐을 미루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청년수당 정책은? 그 이제 저는 그 우리 김순애 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것도 안 하면 그러면 이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절망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그래서 미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청년들에게 이런 정말 미래의 희망을 줘서 뭔가 새로운 어떤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이렇게 해야지 미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빤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복지가 있는 이유고 우리가 사회 재투자가 있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복지 예산이 우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아직도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복지 예산이요? 지금 방금 아까 왜 뭐 이런 걸 뭐 포퓰리즘이다,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고 사람에 대한 투자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요거는 하나 좀 여쭤보고 갈게요. 그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있잖아요. 그때 여기 한번 전화 연결 저랑 하시면서 전면 재검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 기사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완전히 0에서 다시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토론회도 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뭐 100회가 넘는 수많은 그 의견들을 들었는데 그래도 일부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은 또 반대나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이게 워낙 중요한 곳이잖아요. 네. 광화문이라는 곳이 사실은 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관심이 있는 곳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우리 이제 직원들이 주로 듣고 소통했는데 이번에 제가 나섰습니다. 아, 직접요? 네, 직접 지난번에 토론을 한번 했는데 네. 역시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충분히 듣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 교통 문제나 또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들으면 제가 소통의 뭐 대가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을 갑자기 올리시고.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예. 서울로에 대해서도 반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거 다 제가 말끔히 정리해서 지금 뭐 거의 2천만 명이 더 이상 다녀가는 아주 세계적인 명소가 됐거든요. 예. 뉴욕 타임즈가 세계 100대 꼭 가봐야 할 곳. 그 속에 이 서울로가 들어갔거든요. 광화문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합의가 제대로 될까? 지금 이제 임기 내에 가능한 것인가? 그거 임기 내는 이미 뭐 포기하신 거죠? 예. 아니 포기나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예. 저는요 오히려 예. 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네. 충분히 합의를 이루어내면요 오히려 더 짧아집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그러지 않고 가면 뭐 반대 여론과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늦어지죠. 저는 늘 시민과 소통하고 그런 합의를 이루고 그렇게 가면 추진에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뭐 기본적인 그림 같은 것들, 방향 같은 것들이 결정된 건 아니네요. 그럼 아직도. 그래도 어제 지난번에 한 번 토론회를 했는데도 사실 많은 의견이 모아지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광화문을 이제 보행의 어떤 알겠습니다. 중심으로 삼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더라고요. 시간 다 됐네요.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많은 시간.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